제가 최근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약간 빌라 건물이거든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한 명이면 다 가구. 네, 다 가구죠. 한 주인이 있고 거기 이제 다 전세예요. 원룸도 다 전세. 저 사는 꼭대기층도 전세거든요. 네네. 5층짜리인데 50억이래요. 건물이. 맨 처음에 뭐 이렇게 등기 이런 거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50억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7억이 대출입니다. 벌써 인상 쓰시면 어떡합니까? 네, 27억이 네. 예, 그 대출이고 밑에 있는 14가구인가 15가구인가가 다 전세야. 난 월세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나중에 혹시 뭔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렇죠. 근데 월세는 안 받는데 무조건 전세래요. 아, 그러면 그 집주인은 남의 돈으로 집 가진 거네요? 그쵸.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보증금이 23억이야. 거의 깡통이라고 깡통이네 볼 수도 진짜.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증금 플러스 대출이면 딱 그 건물이에요. 네. 이 어려운 난제. 네. 이제 제가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들어간 네. 지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네, 3프로의 집으로 투 더 하우스, 바이 더 하우스, 인 더 하우스 이 집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 우리 정재훈 KB부동산 플랫폼의 차장님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네. 지선 씨도 네.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담 시간에는 또 한 분의 전문가를 저희가 좀 모셨는데 상담을 매우 잘해주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굉장히 웃는 상이에요. 상이 굉장히 밝으셔서 네. 아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재균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상 웃는. 근데 또 너무 우리 웃는 모습은 너무 좋지만 너무 또 활짝 웃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힘든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막 너무 웃으시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 김재균 소장님이 얼마나 좀 잘해주실지를 한번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재상담부터 한번 해서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상담을 이렇게 너무 사적으로 이용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 정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예. 이런 상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약간 빌라 건물이거든요. 다세대. 한 주인이 있고 주인이 한 명이면 다 가구. 네, 다 가구죠. 한 주인이 있고 거기 이제 다 전세예요. 원룸도 다 전세. 저 사는 꼭대기층도 전세거든요. 다중주택. 그렇죠. 네네. 5층짜리인데 50억이래요. 건물이. 맨 처음에 뭐 이렇게 등기 이런 거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50억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7억이 대출입니다. 벌써 인상 쓰시면 어떡합니까? 27억이 네. 그 대출이고 밑에 있는 14가구인가 15가구인가가 다 전세야. 난 월세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나중에 혹시 뭔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렇죠. 근데 월세는 안 받는데 무조건 전세래요. 아, 그러면 그 집주인은 남의 돈으로 집 가진 거네요? 그쵸.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보증금이 23억이야. 거의 깡통이라고 깡통이네 볼 수도 진짜.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증금 플러스 대출이면 딱 그 건물이에요. 네. 고민이 많았는데. 아니 그러면 일단 저 자리에서 끌어내립시다. 자격이 없나 내가? 자격이 없네. 이 어려운 난제. 네. 이제 제가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들어간 네. 지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근데 오. 그래서 뭐 무슨 어떤 사람들 부동산 전세 보증 보험 이런 보험.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못 들어 그거는 그쵸, 자격이 왜냐면 안 돼. 되는 상황이죠. 그 대출이 너무 많으면 가입이 거절당할 음. 수 있습니다. 네, 미소 짓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네. 합니까 이거? 일단은 이미 들어갔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고, 왜냐면 들어가기 전이면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약에다가 네. 뭐 전세 대출이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을 요건으로 해가지고 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만약에 거절되면 조건 없이
뭐 계약금을 반환한다. 음. 라는 특약을 넣고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항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 들어간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사실 제대로 되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건데 일단은 뭐 조금 쉽지는 않죠. 왜냐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 지금 얘기한 거를 방법이 쭉 없죠. 정말 보면 네. 보증금이랑 대출 금액을 다 합산했을 때 매매 금액이 육박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한 시세보다 80%든 70%의 낙찰이 되게 되면 내가 못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게 분명 순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가구라고 했었을 때 음. 결국 소유권자는 한 명이다 보니까 결국 먼저 대항력 그렇죠. 갖춘 예. 사람들 확정일자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갖춘 순서대로 쭉 그분들부터 가는데 받겠죠. 예.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들어간 지 한 달이라고 하면 음. 네. 약간 조금 진짜 만에 하나 사건이 터졌다라고 했었을 때 음. 네. 당연히 이미 대출 받은 게 선순위일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전입신고한 사람이 더 먼저 받아가다 그렇죠. 보면 네. 내 거는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흔히들 들어갈 때 일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빌라왕 뭐 몇백 채씩 들고 네네네. 있는 네. 그런 악랄한 사람들 아니고서야 크게 문제될 경우들은 없지만 이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건물 즉 소유권을 하는데 거기에 걸려 있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생각한 꼼수내진 해결법이 뭐 있었냐면 네. 여기에 살고 있는 먼저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을 선동해서 나가게 하고 내가 좀 앞순위로 들어갈까 이 생각 했었거든요. 이게 참신하네.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네. 아마 그러니까 신축과 동시에 대출을 받은 걸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자체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네. 경매를 가게 되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부터 되는 그렇겠죠. 상황이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빨리 그 방법보다는 빨리 사정을 이사를 빨리 탈출하려면? 하시는 게 이제 들어간 지 한 달 됐는데 그래도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데는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무조건 터진다고 봐야 돼요? 아니, 아니, 터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터졌을 때 권리 구제가 안 되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터졌을 때 이런 마음이시면 돼요. 그거를 뭐 이제 정프로님 이제 돈 많이 버시니까 낙찰 받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낙찰 받으세요. 내가 이제 낙찰을 받으라고? 그 얘기는 예, 해드릴 수 예. 있어요. 네, 낙찰을 받으세요. 아니 예를 들어 50억이야 이 건물이. 근데 네. 낙찰하면 보통 뭐 한 7, 80%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35억에 낙찰이 돼요. 그걸 내가 사라고? 이런 물건들은 경락자금 대출을 충분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들의 권리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 70%, 80% 정도 받으시고 나머지 돈으로 아니 이 근데 내 다중주택을 방법이 사시는 나쁘지 거죠. 않은 것 같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가 이제 선순위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차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네. 아마 제일 1순위가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건 당연하죠. 그건 먼저 그러면 나가. 이게 그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로 설정되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대출이 터져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있는 애들은 다 말소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세입자들끼리에서 순위 바뀌는 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건 거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한 40억이라고 치면 정프로님, 네. 제가 나중에 한번 만나시죠. 제가 한번 권리 분석 그러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말하시는 사항이 이제 성립되려면 대출이 터져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채권이 빠졌다. 라고 하면 그 기준 권리보다 내가 앞이면 그거는 유의미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보다 맨 앞에 아마 제일 최우선에 있는 게 금융권에서 네, 그거 그러니까 이제 나가겠죠. 잡아였을 가능성이 배당 있어서.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수준이면 배당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네. 뭐 아니 제가 네네. 말씀드린 게 맞는지만 체크해 주세요. 40억이 낙찰이 됐어요. 27억 무조건 나가죠. 네. 그 다음에 한 3억 남은 거 중에 선순위 보증금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13억 안에만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살고 있는 분들을 선동을 해서 이분들이 나가시면 다음 분들이 제 뒤로 들어올 거 아니냐는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정프로님이 나가면 되잖아요. 차라리 빨리 그냥
전세를 난 그 집이 빼고 좋아. 다른 데 가세요. 그 집이 좋아. 난 그 집이 좋아요. 아, 그 집이 좋으시구나. 아니, 네. 그러면 제가 상담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조언을 주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요? 안구 건조증이 치료될 것 같아요. 이번 어. 집으로. 어. 눈물이 계속 고여 있어서. 아, 눈물 흘리는 건가요? 네. 아, 전세 보증금을 내 눈물과 바꾸자. 그렇죠. 그냥 마음에 드니까 치료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속 제가 보니까. 보니까 그 집에 살고 싶으신데 그러면 음. 그 집에서 사시고 아직 벌어진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집에서 살다가 일 터지면 눈물 흘리면서 안구 건조증 치료. 만약 터지면 내 거기 막 퇴사를 가서 묶어놓고 버텨도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예, 경매 금융기관이 권리가 네. 더 높게 되면 네. 사실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 네. 실무적으로는 네. 그냥 대항력 유지하고 뭐 내가 점유는 일단 하고 있으니까 네. 안 나고 버티면서 명도 소송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것도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낙찰자가 합의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사비를 얼마 좀 더 줄 테니까 뭐 그래봐야 2, 이런- 300이에요. 우리 아, 프로님 이제 연예인급인데. 아유, 빨리 네, 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뭐 살고 싶은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상태가 양호한 집이다라고 음.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가지 않을 수 있기 아, 그럴까요? 때문에 네. 그냥 좀 고맙습니다. 뭐. 그렇죠. 아, 여의도 가깝고 좋아요. 아, 예, 아유, 뭐, 물론. 그러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의 상담 요 정도로 그냥 네. 맛보기로 좀 넘어가고요. 진짜 상담을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사연을 여러분도 이제 보내실 수가 있는데 어디다 사연을 보내면 되는 거죠? 아, 네. KB 부동산에 네. 고민 사연 바로 보기 이제 배너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바로 배너에 떠 있어요. KB 바로- 부동산 앱에 들어가서 네, KB 부동산 앱에 들어가시면 고민 사연 바로 보기라는 바로 보기. 배너가 지금 바로 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누르면-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우리 지선 씨가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이디 부동산 한숨러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숨부터 쉽니다. 잘 살린다. 작년 상반기에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오래된 구축 아파트 무려 95년도에 지어진 집을 매수했습니다. 동래선 대단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5.4억짜리를 순자산 3억으로 샀어요. 5억 4천인데 3억에 한 2억 4천 대출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물론 퇴직연금, 중간정산에 각종 금융상품은 다 해지해서 마련한 3억입니다. 남은 돈은 주담대 풀대출에 양가 부모님, 친척까지 도움받아서 영끌했어요. 당시만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집을 사는 분위기였고 전 부동산 상승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기에 부담이 컸지만 과감하게 집을 샀는데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월급 대비 이자 부담이 너무 큽니다. 특히 아내가 지금 육아 중이라 외벌인데 더더욱 힘드네요.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산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매로 내놓으면 세금 떼고 뭐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벌고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앞으로 금리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지도 않고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노도강 이 지역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종종 봅니다. 예전에는 대출 있어도 집 있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집 없고 대출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대략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네, 한참 막 한참 쫙쫙 진짜. 갈 때 그때 아마 사신 것 같고 네. 3억으로 여러 군데서 모은 3억이 이제 자본금에 플러스 한 2억 4천 정도를 한번 대출 받으셔서 샀고 네. 지금 한 집값이 대략 뭐 이것저것 빼면 2천 남는다는 거 보니까 한 6억 정도는 그래도 되는 게 아닌가 아마 생각이 좀 드는데 요 정도 추측하면 맞습니까? 잘 보신 것 같아요. 이거 그 단지명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KP 부동산에 이제 들어온 네. 이 사연인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 도봉한신 아파트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에 더 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실은 이 사연을 올리시고 나서 실거래가가 더 떨어진 게 나왔어요. 네. 지금 요 아파트는 지금 7억 3천까지 지금 올라갔었던 아파트인데요. 네. 네. 5.4억 정도 지금 뭐 KB 시세긴 한데 지금 4.45억에 지금 저번 달에 지금 매매가 된 4.45억. 네. 그 4억 4,500. 네. 그래서 아마 이 사연을 올리실 때보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도 내가 얻는다가 아니고 지금 네. 한 1억을 좀 손해 보고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그렇게까지 고민 떨어졌어요? 상담으로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진짜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아까 네. 지난 시간에 보여주신 그 막 네. 떨어지는 속도, 네. 떨어지는 칼날. 네.
큰일 났네. 그래서 아마 네. 우리 소장님께서 아마 좀 정말 해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 되니까 또 소장님께 의지를 하시네요. 제가 이 정도밖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지금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사연보다 더 심각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아무래도 1주택자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오히려 일단 그 차익이 있으면 네. 그냥 팔아보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차 손이 생겨버린 거죠. 이제 파는 순간 나는 이제 손실 확정. 이자만 내고 이제 손실 확정. 그게 네. 진짜 뭐 팔릴 때 얼마로 팔리는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심하면 아까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억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저는 그냥 이거 팔고서 뭔가 조금 명확한 대안이 없으면 그냥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매매 금액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전세 금액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도 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네, 올라가니까.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월세 시세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월세는 또 올라요? 그쵸. 아무래도 이자 때문에? 금리가 맞습니다. 오르니까. 네. 아,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막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했지만 막상 통계를 보게 되면 네. 월세 시세는 그렇게 안 올랐었어요. 그냥 횡보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왜냐면 전세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있다 보니까 워낙 저금리였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더 싸. 그러니까 전세 금액은 막 올라가도 월세는 그냥 막 횡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전세 금액들이 막 빠지는데 네. 오히려 전세 들어가기 좀 불안하잖아요. 앞서 이제 정프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들어갔는데 네. 혹시 또 불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부담인 사람들도 있고 월세로 갈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월세 금액이 또 올라가는데 지금 월세 시세 안 알아보시잖아요. 보통 관심 없어서. 네. 네. 우리가 뭐 강남 3구, 뭐 용산 이런 데는 원래 비쌌었는데 네. 지금 마포랑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 30평대 월세 금액이 1억에 300만이 넘어가요. 와. 300. 네, 정확하게는 330 거래되는 것들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떼고 실수령액으로 330이 날아간다 생각해 보면 누군가 맞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월급은 삭제되는 게 요즘 장이라는 건 거죠. 네. 이게 월세화가 사실 더 무섭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조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무주택자로 갔었을 때 그런 선택지는 전세 아니면 월세예요. 네. 이건 내가 결국 얘기 들어보면 결국 이것도 대출 받고 네. 뭐 아니면 또 빌리고 하는 건데 지금 전세 금액이 아무리 좀 빠졌다 하더라도 결국 또 이것도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아니면 월세로 가고인데 그냥 내 집에서 뭐 약간 은행에다 이자 내는 거를 월세 내는 느낌으로 있다가 결국 내 집이다. 그리고 이게 장이 사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또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실소유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계속 거주하다가 나중에 장이 회복되고서 그런 것도 방법일 수는 있죠. 결국은 주식은 제가 하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네. 사실 결국은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평균 수익률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 할 때 싸게 팔고 비쌀 때 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약간 좀 그런 측면에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네네. 내가 이게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아니면 또 팔아봤는데 앞서 뭐 얘기했었던 게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정확 동호수는 안 알려주셨지만 뭐 지금 더 싸게 팔린 거는 더 저층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내가 뭐 아까 말 똔똔이든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받아서 팔 수 있으면 여기서 팔 때 선택지는 조금 다른 거는 내가 팔고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되게 높거든요. 네. 당장 취득세만 해도 그렇고 중개 수수료도 그렇고 또 내가 이거 팔고 딴 거 살려고 하면 또 거기에 취득세, 맞아요. 중개보수 이런 게 나가기 이사비. 때문에 네. 뭐 이런 거래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지금 해당 지역이 가격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상급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많이 빠진 데들도 있어요. 네. 결국은 내가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금액으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또 갈아타는 것도 선택지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아니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근본적으로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위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결국 거주는 어디론가 해야 돼요. 내가 그렇죠, 그렇죠. 길거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내가 대안 네. 진짜 월세 금액은 얼마가 나가고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좀 더 자기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됩니다. 요런 방법 어떻습니까? 갑자기 제가 진짜 좀 좋은 것 같아. 네네. 난 여기서 굉장히 좋은 방법,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네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뭔데요? 월세는 좀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올라가거나 뭐 떨어지지 않거나. 이분이 이 집을 월세로 놓고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진 않을 것 같긴 왜요? 한데. 우리 집 밑에 전세로 들어오시는 거지. 또 그게 그렇게 연결되나요? 역시 정프로님 근데- 위대하시네요. 네, 정프로님 살고 계시는 네. 그 여의도 쪽은 전세가 꽤 비쌀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서 네. 이건 뭐 우리 집까지는 아니라도 네. 하여튼 전세로 가면서 월세를 받아서 월세로 이자가 부담이 높아졌으니까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 왜냐면 지금 이자 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약간 조금 뭐 생각을 바꾸면 확실히 좋은 대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갔을 때 똑같은 레벨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내 집 뭐 월세 주고 딴 집 전세 가도 사실 그 전세 갈 돈도 없으면 결국 거기서 또 대출 필요하고 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구라 얘기했지만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그냥 이제 맞춰서 좀 더 뒤로 이제 위정부라든가 더 자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가서 전세를 가고 아니면 전세라든가 아니면 목돈이 없다라고 하면 월세 놓고 월세를 가도 그게 거기 월세가 훨씬 더 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듣다 보면 월세 얘기하시고 이자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사 비용하고 복비하고 이런 거 다 따지면 사실 그렇게 직거래로 가야죠. 그리고 직거래 어디서 하는데요? 용달차 내가 직접 해갖고 내가 이사. 아니 잠깐 KB 부동산에 직거래 하나요? 저희가 또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저희는 수가 또 없군요. 정확한 정보 제공만을 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익이 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방법이 없어 보이고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네. 지역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도봉 쪽 이쪽이 많이 이게요, 떨어진다고 도봉하신 하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블 역세권입니다. 네. 더블 역세권에 지금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좀 붙어 있고요. 약간 좀 외곽에 있다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굉장히 살기 좋은 아파트예요. 95년도 거니까 재건축 노릴 수도 있고요. 재건축 노릴 수 있는데 약간 리모델링 쪽으로 좀 가야 되는 지금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뭐 4억 5,500인데 지금 5층짜리가 지금 거래됐고요. 지금 아마 이 사연자 분께서는 뭐 2억 4천 예전에 이제 빌렸을 때는 한 6, 7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마 한 140만 원 정도 부담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네. 더 떨어질까봐 지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이미 떨어졌거든요. 거기다가 이거를 지금 팔게 되면 대략 손에 쥐는 건 한 1억 남짓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전세는 지금 한 3억대 초반대고요. 네. 뭐 지금 반전세 같은 경우는 1억에 100만 원이에요. 네네. 뭐 이거 팔아가지고 다시 반전세 들어가는 지금 뭐 이자를 뭐 내고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뭐 좋아질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가 자산 시장은 뭐 정말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요. 또 올라갈 때는 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뭐 기존보다 6, 70만 원 더 내시는 건데 뭐 1년에 뭐 한 7, 800만 원 더 내는 거죠. 뭐 한 2, 3년 뭐 1, 2천만 원 더 낸다고 한들 나중에 한번 가격 상승기로 턴 어라운드 하면 그냥 눈 한 번 딱 감았다 뜨면 그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세 다시 내놓고 다시 조금 더 뭐 의정부나 그쪽에 월세를 다시 얻는 그런 어떤 운용의 미를 좀 하신 게 낫지 지금 이런 뭐 어떤 전국에 휩싸여 가지고 무서워서 던진다?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네, 제 의견입니다. 네. 뭐 재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네. 얘기를 해보자면 또 제가 아무래도 정비사업 쪽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쪽 전문가인데 사실 여기는 안 그래도 단지를 제가 보긴 했지만 정비사업 호재를 바라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당장 재건축이 되려면 30년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28년 차다 보니까 뭐 2년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여기 쭉 내려보다 보면 뭐를 봐야 되냐면 용적률을 봐야 돼요. 용적률이 283%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딱 이거 얘기해 드리면 됩니다. 서울의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그 상한이 300%입니다. 정확하게는 법적 상한이 300%고 서울시 상한은 250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미 어떻게 따지면 초과해서 네. 인센티브 받아서 아니면 얘가 지어졌을 때는 그런 서울시 조례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돼 있을 때 네, 네. 지어졌다고 보면 되고 즉 사업성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게 되면 리모델링 쪽으로 간다든가 네. 그런 이슈가 있는 거고 지금 용적률이라고 하면 이제 땅 넓이 대비 얼마나 건물을 이제 올렸냐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용적률을 가장 법령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건물 연면적 대비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 용적률인데 연면적은 이제 전체 층수를 다 맞습니다. 나눠갖고 이제 그걸 다 합친 거. 네. 네. 근데 가장 심플하게 설명하는 건 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려요. 그 땅의 활용 가치 얼마나 썼느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좋은 거죠. 용적률은 현재 이미 쓰고 있는 건 낮을수록 좋고 네. 그리고 앞으로 쓸 때는 높을수록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땅의 가치를 많이 안 썼다라고 하면 최이용 효용을 안 썼으니까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가치 훨씬 높다라는 건데 네. 지금 이미 용적률 꽉꽉 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 되게 훌륭한 건축물이지만 나중에 뒤에 재건축했었을 때는 뒤에 받을 사람은 조금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네. 내가 나중에 개발할 때 용적률은 높을수록 좋지만 이거는 법적 상한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300%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재건축 개발 호재들이 기대하기는. 요즘 많긴 해요. 뭐 2차 안전 진단도 사실상 백지화 방안도 비교적 최근에 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또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들도 계속 풀어주고는 네. 있지만 네. 여기를 재건축 호재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아무래도 3억으로 투자했었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서울 외곽 지역들 이렇게 보면서 앞서서 차장님 얘기해줬던 것처럼 여기 더블 역세권이고 입지가 뭐 초역세권이고 이렇게 거주로서 보고서 움직이는 거지 뭔가 재건축 이슈를 바라보기보다는 네, 네. 조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차라리 리모델링이 현실성이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 얘기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 프로님 다 이해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항상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재개발에 대한 그럼요. 재건축에 대한 굉장히 그 높은 네. 기대감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이분은 아마 두 분의 톤을 들어보니까 할 수 있다면 버티시는 게 네.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아마 판단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도 한번 저희가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청약통장 지몬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청약통장. 네.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이목을 끌었던 서울 강동구의 둔촌 주공에 그 유명한. 청약을 넣었습니다. 가점이 40점대 밖에 안 되니 설마 되겠어 했는데 진짜 됐어요. 중도금 대출 불가 평형이고요. 사실 물량도 많다고 해서 경쟁률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첨이 되고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많아서 청약 통장을 날려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연봉은 7천만 원, 아내 연봉은 3,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둔촌주공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잔금 대출도 제 월급으로는 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를 받고 파는 것도 어렵잖아요. 랜드마크 대단지고 국민 평형이라서 앞으로 쭉 살 생각으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사고 싶지만 도저히 자금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 시점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차산역 근처 전세고요. 내년 11월까지 계약입니다. 이분은 뭐 이 현금 창출은 그래도 나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합쳐 1억이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잔금 대출하기도 힘들고 중도금 대출은 안 되니까 그게 좀 너무 막막하신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한번 따져봐서 네. 네.
일단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얘기드리고 이 싶어요. 어. 그 둔촌주공 청약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그거 저 나중에 10년인가 뭐 맞습니다. 못하죠.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우선은 둔촌주공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하라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크기 때문이에요. 안 했을 때. 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점이 아까 50몇, 40 몇 점이라고 하는 거 보면 나이대가 한 뭐 40대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쭉 돈도 모으고 네. 그렇게 가점 쌓아가지고 움직였었는데 네. 지금 청약이 된 것도 지금 장이 이렇기 때문에 된 거예요. 네. 사실 서울 평균 가점이 아. 60점대 후반대였었어요. 불과 네. 얼마 전만 해도.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가점 40점대를 받으려면 뭐 어떻게 되나 봤더니 무주택 10년이 22점이래요. 네네. 그리고 부양가족이 한 명 있으면 10점이래요. 그리고 가입 기간이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년이면 8점이래요. 그럼 40점이래요. 그래도 굉장히 오래 가입도 하고 10년 그렇죠. 동안 주택이 없었던 기간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애가 뭐 사실 부양 가족 수가 가장 핵심이에요. 네. 한 명당 5점이니까. 네. 그래서 4인 가족이라 했었을 때도 20점. 20점. 거기서 이제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 통장 납입 기간 수 해서 하는 거라서 네. 제가 그래도 못해도 한 40점대라고 하면 40대라고 추정한 거가 음.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점이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점이라고요? 뭐 60점은 후반대. 후반대. 최저 가점 커트라인이 60점 초반대 떴었고요. 네. 최저가. 아,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들 주로 그렇죠, 그렇죠. 뭐 알고 한 있어야 4인 돼. 가족, 5인 에셋 가족. 있고. 에셋 있고 네. 거기서 20년씩 혼자 그 맞습니다. 이렇게 막 무주택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이었죠. 네. 그랬는데 오히려 장이 이렇다 보니까 또 고민이실 거예요. 음. 또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언론 기사들 보면 위기다, 뭐 미계약 나온다, 뭐 누구는 주축 갈 것 같다, 뭐 2차도 막 다 미달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고민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일단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봤을 때 애초에 장이 좋았었으면 나한테 오질 않았었다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기다가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84 타입 넣으신 것 같아요. 네.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59 타입 이하는 중도금 대출이 돼요. 근데 네. 84 타입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84 타입을 내가 넣었다 보니까 지금 중도금 대출 안 되고 현금이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진짜 물리적으로 도저히 돈을 마련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했을 때 페널티가 청약을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못 넣어요. 그러면 내가 내 집을 그냥 현금 주고 사느냐라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이래저래 따져보면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가 네. 지금 여기는 20%가 계약금이 필요해요. 네. 20%의 네. 계약금.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죠? 13억, 12억, 13억 정도 네, 네. 확장비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가 20%라고 하면 뭐 2억 1억, 그렇죠. 2억 4천 정도 네. 이렇게 넘게 필요할 텐데 그렇게 먼저 넣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오다 보니까 중도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아마 3개월에서 4개월 텀으로 갖다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힘드실 모집 수 공고를 있겠다. 한번 뽑아봤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도저히 자금 마련이 네. 되지 안 않습니다라고 되겠네. 적혀 있는데. 그래서 중도금 대출 봤었을 때 네. 우리가 84 타입 보게 되면 일반층이라고 보게 됐을 때 쭉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 거죠. 얼마씩이에요, 저게? 지금 우리가 1억 3천씩 계약금으로 이제 2억 얼마를 넣어야 되고 예. 그러고서 이제 중도금이 네. 6월달, 2023년 6월달, 8월달, 11월달, 24년 2월달, 5월달 이제 그렇게 해서 흐름 스케줄을 봤을 때 어떻게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가지만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지금 보게 되면 84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13억, 12억에서 13억 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럼 우리가 입지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사실 둔촌주공은 지금 장이 이렇다 보니까 워낙 오명을 받고 있는 거지만 대단히 훌륭한 입지입니다. 여기 둔촌주공이 딱 이쪽에 있죠. 지금 이제 분양해서 경쟁률도 쫙 뜨는데 오게 되면 이제 몇 대 몇으로 떴는지도 자 여기 나오죠. 청약 일정이랑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단지들을 보게 됐을 때 언론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런 애들이란 표현하기보다는 좋은 단지들이죠. 뭐 고덕동에 있는 신축이라든가 네네. 이쪽에서 금매물 뭐 가장 저가 거래된 게 뭐 13억이 어쩌고 하면서 뭐 사실 시세 차익이 없다. 분양가랑 주변 시세랑 똑같다라고 네. 말하지만 그거는 입지를 볼 줄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 둔촌주공이 그동안 대여로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됐었던 이유 자체가 입지가 훌륭해서 그런데 여기는 강동구가 아니에요. 거의 준송파 권역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그 송파구의 대장 올림픽 선수촌이 이쪽에 있고요. 네. 올림픽 선수촌 가격이 좀 빠졌다 해도 여기는 가격대 자체가 네.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재건축 전임에도 불구하고 저 재건축 들어가죠. 아직 안전진단 통과는 못했지만 네. 이제 안전진단 규제가 풀렸으니까 이제 재건축 추진하겠죠. 하겠죠. 네. 이제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이제 이런 효과는 혹시 없습니까? 둔촌주공이 지금 이제 재건축이 좀 희소한 상태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가 바로 옆에 올림픽 선수촌이라는 훨씬 더 큰 단지가 훨씬 크지는 않겠구나. 하여튼 굉장히 큰 단지가 또 새로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 생각에 야, 둔촌주공의 그 빽빽한 그 아파트보단 차라리 선수촌 좀 더 주고 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비교 열위에 놓여서 혹시 가격이 정말 못 가는 상황. 그런 네, 그러게. 소장님 아니, 말씀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먼저. 오래 쉬셨으니까. 네. 너무 쉬어가지고 제가 네. 존재 가치를 네, 좀 네. 가끔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비교 열위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실은 네. 제가 이제 실거주 관점에서는 우리 소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입지가 좋다. 네, 입지 이 정도 입지 없죠. W 역세권에 음. 지금 서울에 12,000세대의 이런 대단지. 예, 대단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네. 우리가 지금 투자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지금 사는 네. 곳이라면서요. 아까 전에 제가 가끔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지금 잠깐 투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는 거죠. 거지만 그래도 좀 그쵸. 잘 돼야지.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지금 이 사연자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아차산이고 뭐 약간 뭐 서울은 뭐 어디에 살든 간에 뭐 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또 투자 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둔촌주공이 지금 13억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둔촌주공은 결국 어떤 모든 자산 가치들은 상대적 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원래 이 자리가 20억 가던 자리입니다. 네, 20억이 갈 자리고. 네. 네. 근데 지금 13억이면 정말 싼 거죠. 네. 네. 자, 근데 문제는 고덕을 보셔야 되고요. 고덕. 우측에 고덕. 그리고 네. 왼쪽에 송파 그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네, 그리고 잠실에 리센트를 보셔야 돼요. 네. 네. 자, 아마 이 고덕 이분은 둔촌주공이 만약에 됐다, 만약에 실입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갈아타기 위해서 그 헬리오시티로 갈 예정이고요. 헬리오시티에서 조금 더 갈아타고 싶으면 리센치로 갈 뭐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에 안착했다가 네, 그다음에 그렇죠. 헬리오 그다음에 네, 리센치로 이렇게 네.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네네. 아. 갈아타기를 한다면 그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가격대를 보면 지금 헬리오시티가 지금 13억에서 한 2, 3억만 더 주면 갈 수 있는 지금 가격대로 내려왔어요. 헬리오가 조금 더 조금 더 좋죠. 평가를 좋은 입지가. 평가를 받는 아파트예요. 그럼요. 네, 그거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객관적으로 입지에 인정하는. 관련돼서는 네,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입지인 뭐 리센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가격에서 또 2, 3억만 더 주면 가요. 갈 수 있는 또 가격대로 내려왔어요. 야, 약간 저 차 살 때랑 비슷하네. 네, 차. 네. 예. 네. 경차 사러 갔다가 소나타 프로베다 네. 약간 옵션 붙이 그랜저 깡통 갈 수 있어. 네네. 옵션 붙이다 보면 네. 그렇다 보면 지금 시작에서의 어떤 13억은 네. 좀 비쌀 수 있다. 지금 실은 제가 그 주택학회 이제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오셔서 이제 예, 세 예. 가지 강연을 좀 하셨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한국은행 세션이 있었습니다. 음. 한국은행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음. 지금 내년에 PF가 터질까봐 그 부분 가장 고민해요.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 지금 뭐 5.5대 1로 지금 마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지금 내년 1월에 지금 쓰거든요. 네. 그보다 훨씬 낮아질. 네. 만약에 미분양이 날
미계약이 날 계약 가능성, 포기. 네, 계약 네. 포기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요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정부 부처가 이제 합동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음.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를 보면요, 미분양이 항상 심할 때. 개인이 좀 어려워하면 좀 몰라라 하는데 일단 기업이 좀 위험하면요 이게 시스템적인 위기로 가기 때문에 대책을 좀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오늘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급하게 또 자료를 좀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가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네네. 물론 우리가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10년 대당청 금지라는 이런 어떤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진짜 위기가 오면 미분양 정말 그냥 걸린 게 이제 미분양일 거예요. 훨씬 네.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기회가 올 수도 있죠. 이제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지금 음. 정부 대책이 나온 건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투자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네. 약간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시다, 그럼 저는 무조건 고 가셔라. 우리 소장님 같은 의견입니다. 뭐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약간 좀 더 깊게 들어가게 오, 되면 싸운다. 싸우는라기보다는 싸우면 제가 약간 조금 집니다.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 하나가 네. 아까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헬리오시티를 얼마 더 주면 가고 네. 거기서 또 얼마 보태면 네. 잠실 가고 네. 그건 좋긴 하지만 투자 금액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애초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분 고민이 전혀 고민이 아니게 되는 게 지금 이분은 애초에 계약금 2억 6천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중도금 1억 3천, 2차 중도금 1억 3천이 막 이제 3달에서 4달 도래할 때마다 그거를 마련 못할까봐 이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애초에 헬리오시티 매매 금액이 좀 빠졌다 해도 전세 금액도 빠져서 갭 투자라고 하죠. 매매랑 전세 그 네네네. 갭 차이를 봤을 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리고 잠실 같은 경우는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더 밀린 격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못 넣죠.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돼요. 그럼 네.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원래는 이것도 예전 15억 초과 대출이 0원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대출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대출 금리 감당이 안 되고 예전 같았으면 현금 박치기로만 사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잠실이 예전보다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 현금으로 10몇 억을 동원하냐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다 보니까 네. 그렇게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현금이 그렇게 있다라고 가정해버리면 네. 선택지가 물론 넓어지긴 하죠. 그러면 애초에 이분이 고민 안 했을 거다.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네. 그렇다 보니까 투자 금액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대단히 괜찮은 것 중 하나가 청약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계약금을 20%를 넣고 네. 중동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당장 내가 납입하는 금액들 한번 보고 그러고서 주변 입지들 봤을 때 그래도 저는 한 3억 정도는 더 싸다라고 봐요.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앞서 차장님께서 사실 이전 장만 하더라도 20억은 충분히 갈 입지다라고 했었지만 요즘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16억 선으로는 봐야 되는 게 합당하다 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악플 달릴 수도 있지만 네네. 근데 아무튼 판단은 하시는 거라도 저는 입지를 그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13억이든 12억 선이든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그러면 내 투자 금액 대비 수익. 요즘은 아파트 사기도 쉽지 않은 게 아파트는 지금 당장 사도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년 뒤 입주잖아요. 그럼 2년 뒤 장은 또 어떨지. 그리고 지금 아까 PF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PF가 워낙 위기인 거가 지금 있는 프로젝트들만 어떻게 마무리하자라는 거지 신규 프로젝트는 꿈도 못 꿔요. 즉 앞으로 조금 시간 지나가다 보면 공급 절벽이 올 게 눈에 보이는데 특히 여기는 도심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봤을 때 둔촌 주공만한 입지를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둔촌 주공이 딱 그 경계선상에 있어서 그래요. 5구 타입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데 8사 타입은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둔촌 주공보다 더 상급지 입지는 무조건 못 들어가요. 왜냐? 평당가도 당연히 분양가 더 높을 거고 중도금 대출 안 될 거고 둔촌 주공도 갈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 상급지 지금 잠원이라든지 반포 쪽에서 나올 물량들이 있거든요. 못 받고요. 그러면 둔촌보다도 하급지를 가면 둔촌도 지금 고민하는데 아마 분명 마음에 안 찰 거고 그런 식이다 보니까 네네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게 사실 받을 수 있으면 약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돈이 동원이 안 된다면 포기해야겠지만 근데
되면 받는 게 좋을 것 피 같고. 받고 분양권 파는 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예 안 왜냐하면 돼요? 전매 금지가 규정이 생겨서 그래요? 무조건 이제 끝까지 전매 제한이 10년이 걸리게 되고요. 네. 그러고 이제 실입주 의무 2년 네. 이게 존재합니다. 그러고 또 이제 정프로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하다가 말이 넘어가긴 했었는데 네. 올림픽 선수촌 들어서면 이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에 음.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아직 많이 멀었다. 올림픽 멀었다. 선수. 올림픽 선수촌이 이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조화설 인가 날 때까지만 해도 몇 년, 조화설 인가로부터 준공까지가 빨라야 8년에서 뭐 10년. 하다 보면 10년. 그러면 이래저래 15년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먼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게 1번이고 근데 설령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되냐라고 네. 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는 저는 그 헬리오시티 얘기도 하셨다 보니까 얘기하자면 이전 장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막 입주 폭탄이 터진다. 근데 헬리오시티 장이 또 넘어갔거든요. 네. 넘어가니 또 얘기한 게 강동구 입주 폭탄이 터진다. 뭐 2만 세대 물량 쏟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 그게 쏟아지는 건 맞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되는 게 일단 전월세 가격 무조건 빠져요. 근데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안 빠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지만 준공까지는 전매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도 전매가 안 되고 그게 정확하게 준공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상황. 네. 전월세만 막 쏟아지고 그래서 전월세 시세는 일시적인 충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매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고 또 두 번째 강동구의 입주장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지만 지나고 보니까 강동구 가격이 그럼 빠졌냐 오히려 더 올랐고 그러면 이제 강동구가 빠질 거라는 전 안 봤지만 오히려 하남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하남 가격도 올랐었어요. 이렇게 보는 건 거죠. 강동구가 그럼 이렇게 보는 이게 지금 올림픽 선수촌이랑 똑같지 여기가 이렇게 30년 넘어가고 40년 돼가고 그런 아파트로 남아있는 거랑 갑자기 여기 신축 대장이 돼서 가격대를 딱 잡아주면 오히려 형님 효과 이제 그 먼저 여기 가격이 더 잡아주면 우리도 얘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변 인프라가 바뀌어지는 부분. 고 지금까지 가격 지키고 혹은 상승까지 막 공급 폭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까지 왔던 거는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워낙 부동산 불장이고 시중에 풀린 돈이 많으니까 버틴 거지. 지금 약간 고금리 상태에서 앞으로 긴축 가고 뭐 이렇게 되면 경기도 후퇴하고 이러면 그거는 그때 상황이랑은 비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물론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구별해야 되는 거가 아까 올림픽 선수촌 얘기를 하셨어서 네, 얘기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후퇴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옆에 네. 뭐 하나 생긴다고 정비가 돼서 않는다. 빠진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9,510세대거든요. 네. 거의 1만 세대 입주다라고 많이들 떠들었지만 거기 일반 분양 세대 수가 1,500세대밖에 안 됐어요. 다 누가 들어와요? 다 조합원들이었었던 거죠. 그렇게 조합원이 많았어요. 거기? 조합원이 많았었고 그리고 임대주택들 있고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어떻게 따지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주택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재개발 재건축은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고 대표적으로 또 한번 보게 되면 마포구랑 성동구 얘기를 저는 많이 해요. 네. 뭐냐면 마포 성동구 같은 경우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어요. 제가 성동구 토박이라서 더 잘 아는데 네. 성동구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이분이 지금 광진구 산다는 얘기했었잖아요. 광진구 훨씬 비쌌거든요. 근데 성동구가 그전엔 재개발 막 약간 빌라들이 있고 다세대 다가구 이런 식으로 있었다가 재개발이 들어서면 아파트들이 쭉쭉쭉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동네가 바뀌는 거죠. 약간 그런 측면에서 즉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야 나도 빠지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둔촌 주공만 있는 것보다 올림픽 선수촌이 신축이 돼서 가격대가 쫙 받쳐주고 있으면 네네. 이거는 일시적인 입주장 때 전월세 가격 타격받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길게 보면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진다라고 봐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냥 입주권 포기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신 게 낫겠고 정 어려울 때는 뭐 포기하실 땐 포기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차장님께서는 한번 가격 고민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과연 이 가격이
본인이 감당 가능한 가격인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막 이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땐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 약간 좀 온도 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네. 저는 뭐 어떻게 하시든지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부동산이 참 어렵습니다. 책임만 얘기해요. 네. 빠져나갈 네. 여튼 우리 차장님께서는 약간 갸웃 정도 아마 하신 것 같고요. 이두 번째 사연 주신 분까지 네. 저희가 좀 해결을 나름 또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정 고민되면 그 여의도 밑에 대방동 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전세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후순위로. 제 뒤로 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KB와 3프로가 함께 힘을 뭉쳐서 손을 잡고 3프로의 집으로라는 프로그램 좀 제가 만들어 봤는데 네. 어떻게 우리 지선 씨는 오늘 어떻게 괜찮았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2023년에 네. 집을 옮길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도 요거 좀 잘 되면 네. 네, 우리 지선 씨랑 저랑 아, 진짜 그럴까요? 부동산으로 한번 아, 일어나 이번에 부동산 네, 일어나 봅시다 이제. 일어난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소장님은 방송 많이 하시죠? 네네.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신 하시죠. 덕분에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사연들이 좀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사연들에 대한 고민 해결 좀 앞으로도 좀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차장님은 오늘 이제 방송 대비 어떻게 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소화가 좀 되려고 하네요. 아, 뭘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화가 이렇게. 네. 하여튼 우리 정재훈 차장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열심히 네.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제가 볼 때는 방송 잘 빠진 것 같고요. 네네. 요 분위기로 잘 한번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도움들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담하실 분들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더 구체적인 그렇죠.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 지금 평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언제 샀는지 앞으로 또 내 어떤 현금 흐름 이런 것들 같이 좀 적어주시면 네. 그 적어서 어디다 적으면 되죠? 네. KB 부동산. 네. 네, 지금 배너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여러분의 고민들 또 부동산에 관한 최신 소식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